나는 80이 넘었어. 다시 엄마가 되었다. 물론 출산의 고통도 없었고, 수유도 기저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온 일이다.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을 다시 느낀 순간 나는 분명 다시 엄마가 되었다. 손주를 위한, 그리고 내 딸을 대신한 그런 엄마. 딸은 출산 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맞벌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직장도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엄마, 잠깐만, 딱 1년만 봐줘요.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손끝의 관절염 통증도, 몇 년째 미뤄온 병원 진료도 모두 잊었다. 나는 엄마니까.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엄마였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꺼냈다. 아기는 예뻤다. 가끔 울었고, 때때로 새벽까지 안아줘야 했지만, 그 작고 여린 숨결은 내 안의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었다. 그 아이는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마웠다. 세상이 나를 부담으로 여겨도 그 아이는 나를 엄마처럼 따랐다. 낮엔 이유식을 만들고 밤엔 기저귀를 개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어떤 날은 딸이 늦게 들어왔다. 대충 벗어놓은 구두와 엄마 피곤해요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피곤함을 이해했기에. 그녀도 언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는 중이라는 걸 알기에. 시간이 흘러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게 됐다. 엄마 품이 아니라 학교와 친구들 속에서 조금씩 커갔다. 그리고 나도 어느새 다시 혼자가 되었다. 딸은 이사를 했고 나는 남겨졌다. 그 아이가 뛸 때마다 흔들리던 바닥, 울음소리에 깼던 새벽, 미소를 흘리던 낮,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용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 집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엄마가 혼자 살고 있고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다며 실용적인 이유를 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의심도 없이 딸이 편하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 낯선 문서 하나가 꽂혀 있었다. 월세 계약갱신서. 보낸 이는 내 딸, 이 집의 소유주. 나는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돌봐온 시간은 계약이 아니었다. 대가도 의무도 거래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이었다.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 한 장의 서류는 내 존재를 세입자로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오래 살아서일까? 너무 오래 주고만 있어서일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문득 손주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말 하나에 모든 걸 잊게 만들던 그 목소리. 이젠 그 아이조차도 나를 잊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이름 석자가 A 사용지 위에 적혀 있었다. 세입자, 소유주 김나영. 딸의 이름은 진한 인쇄 글씨로
나의 이름은 흐릿한 볼펜 글씨로 덧입혀 있었다. 마치 종이 위에서도 우리 사이의 위계가 또렷이 새겨진 듯했다. 엄마, 서류 좀 받죠. 나중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딸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도가 아기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요즘 어르신들 명예 때문에 분쟁 생기잖아요. 그런 거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걸 알았기에. 하지만 마음은 논리와 달리 움직인다. 엄마라는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실용적인 단어가 되었을까? 기저귀를 갈던 밤, 손주가 열이 나 울던 밤, 딸이 일하다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던 밤, 그 모든 순간 나는 내 이름보다 먼저 엄마였다. 그런데 이제는 세입자였다. 며칠 후 근처에 사는 친구 순덕이와 만나 마음을 털어놓았다. 걔가 진짜 그랬다고? 너한테 월세를 받겠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순덕이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근데 너 이런 상황 되도록 가만히 있었잖아. 애 봐달라니까 봐주고, 집 달라니까 내주고, 한 번이라도 내 마음 제대로 말한 적 있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래,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주는 법만 알고 살아왔다. 그래서 딸이 내게 기대는 것을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깨닫는다. 사랑은 기대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영아, 그 종이 조금만 밀어줄 수 있을까?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그게 단지 계약서가 아니라 엄마한테는 마음이거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손주가 왔다. 할머니, 나 오늘 혼자 숙제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달려드는 아이를 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의 체온은 나를 세상에서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눈에 밟히는 것,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 한 장. 한쪽에는 법적 명예, 다른 한쪽에는 내가 지켜온 엄마라는 이름.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내 생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그날 딸에게 보낸 문자의 답은 이틀이 지나서야 왔다. 엄마, 그게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이야? 그냥 문서일 뿐인데. 괜히 예민하게 그러지 마. 나도 요즘 정신 없어요. 짧고 건조한 문자였다. 그 말 한 줄에 나는 며칠 밤을 자다 깼다. 예민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종이 한 장이었다. 그 종이가 지금껏 엄마로 살아온 내 시간을 부담과 의무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딸은 요즘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손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다음 달 카드값이 좀 밀렸는데 엄마 병원비 국민연금으로 커버되죠. 전화 속 딸의 말투는 늘 빠르다. 한 문장씩 할 말만 하고 끊는다. 나는 그 속도에 자꾸만 밀려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내 몫이었다. 며칠 전에는 딸이 손주와 함께 들렀다. 손주는 밝게 인사하며 뛰어들었고 나는 애써 웃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사 가요. 더 넓은 데로 간대요. 그래? 잘 됐다. 새 친구도 사귀고? 응. 근데 할머니는 같이 안 가요?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잠시 뒤 딸이 말했다. 아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엄마는 여기 그냥 있으시는 거라고. 굳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쏟아지듯 무너뜨렸다. 나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고, 내 존재는 아이에게조차 숨겨야 할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책상 서랍에 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중학생 시절, 그녀가 썼던 일기장. 거기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하다. 비 오는데도 나 우산 들고 올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 엄마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 안다. 엄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변했다. 말을 줄였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했으며 딸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자리를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기다렸다. 딸이 다시 예전처럼 엄마라고 부르던 시절로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또다시 도착한 문서. 전기세, 수도세 분담 요청. 소유주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이었다. 이쯤 되면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엄마가 아니라 거주자.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비용을 나눠야 할 타인. 나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 빵을 사서 같이 먹는 중년 부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가족들. 나는 그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정했다. 계산이 먼저인 관계에서 나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하지만 더는 스스로를 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랑으로. 늘 아침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서류. 봉투도 없이 무심히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자 딸의 이름과 함께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거주지, 이용료, 정산 안내. 한참을 눈을 의심했다. 이용료. 이 집은 서류상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몇 해 전 딸이 말했다. 엄마, 혹시 몰라. 이왕 정리할 거 미리 해두는 게 좋아. 엄마는 여기 계속 계시면 돼. 나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딸은 나에게 한 달에 38만 원을 요구했다. 전기세, 수도세, 공용비용 포함. 명시된 항목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받으려는 종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부끄러움이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이 편하길 바란다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넘겨준 대가. 오후가 되자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종이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는 거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다른 데보다 싸잖아요. 엄마도 이제는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듯 말했다. 하지만 말끝에는 정리와 분담이라는 단어만 남았다. 엄마가 병원 가는 것도 보험도 다 국가에서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유지비는 좀 나눠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을 하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까봐.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았다. 형광등 아래 희끗해진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나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영아, 엄마가 내게 편지를 쓰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구나. 너 어렸을 때, 아플 때, 친구랑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엄마는 늘 편지를 써서 내 방에 살짝 두고 나왔지. 직접 말로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금도 그렇구나. 너는 엄마에게 이 집에 살아온 대가를 말했지. 엄마는 이 집에서 내 아이를 키웠고, 너 대신 밤을 새며 아기를 업고 울음을 달랬단다. 그 시간은 엄마에게 돈이 아닌 사랑이었어.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어떤 월세보다도 값진 일이었지. 엄마는 그게 참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집 명의를 너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말이다. 엄마는 내가 보내준 그 종이를 받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어.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였나? 이 집의 비용이었나? 함께한 시간이 계산서로 돌아올 수 있나? 엄마는 지금도 그걸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에게 밉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너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 없어. 엄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건 변함없는 진심이야.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그래, 나가마. 하지만 그 전에 이 편지를 꼭 한 번만 읽어주었으면 해.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슬플 뿐이야. 엄마라는 이름이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사랑은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었는데. 그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서 나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도 불을 끄지 않았다. 그 불빛 아래 편지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내가 쓴 그 한 글자 한 글자 속엔 내가 지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는 읽히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엄마라는 증거였다. 이튿날 아침,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커피 2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 편지를 향했다.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따 다시 들를게요. 그리고 나갔다. 편지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읽지 않았다.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 미지근한 온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편지를 읽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이미 말했다. 말을 한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다잡을 차례니까. 지금은 사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그것이 내 마지막 엄마 수업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이후로 딸은 다시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런 말도. 식탁 위의 편지는 이틀이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세 번째 날 아침, 나는 조용히 그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사랑이 닿지 않는다면 억지로 보일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그 대신 나는 내 삶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랍 속 오래된 책자들, 주방 선반 위에 먼지 쌓인 그릇들, 안 입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어냈다. 그것은 정리라기보다는 정돈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주가 함께였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만은 세상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편지를 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로 처리할게요. 편하게 하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내 안의 감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말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늦게 손주가 잠든 뒤, 나는 작은 원형 도장을 하나 꺼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도장. 그 아래 나는 한 줄 적었다. 계약 동의 도장. 그리고 한 장의 종이에 다시 말없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마 이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원 하나 속에 내가 딸을 위해 살았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내 안에서 비로소 마지막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며칠 후 손주가 다시 집에 왔다. 혼자였다. 방학이라 놀러 왔다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오랜만에 부엌으로 가 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정성껏 만들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이는 수저를 들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여기 사진들 뭐예요? 아이의 손끝이 가리킨 건 거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앨범 한 권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털고 나는 조심스레 그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엔 갓난아기였던 딸의 모습이 있었다. 울다 웃다 하는 얼굴, 팔목엔 병원에서 매단 이름표가 아직 선명했다. 그 다음 장에는 돌잔치, 유치원, 초등학교 딸이 자라며 웃던 모습들이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주는 그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가 이렇게 작았어요? 와, 예뻤네.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응. 예쁘고 사랑스러웠지. 엄마는 내 나이 때부터 참 똑똑했단다. 그러다 아이가 물었다. 근데 왜 엄마는 할머니랑 따로 살아? 같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린아이의 질문엔 계산도 상황도 없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앨범을 다시 꺼냈다. 앨범 한 권 속에 담긴 수십 년의 시간이 지금의 침묵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언제나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스스로 품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사진 속 너처럼 언젠가는 이 손주의 사진을 내가 넘기며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는 그걸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저 오늘을 잘 살아내기로 했어. 이튿날 아침 손주는 집을 떠났다.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할머니 집 따뜻해서 좋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떠난 뒤 문을 닫고 홀로 선 거실에서 나는 문득 허공에 말했다. 그래, 이 집은 아직도 따뜻하구나. 너희가 차갑게 해도 내 기억은 따뜻했으니까. 그 말에 스스로 위로를 얻으며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고 오래된 화분에 물을 주었다. 삶이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꽃을 피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꽃을 피우는 중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 떠올려 주신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